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정동과 미적 공동체로 포스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부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활용이란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푸코가 그 성의 역사에서 쾌락의 활용이란 그 장을 썼잖아요. 그때 이제 물론 자기 기술로서의 쾌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푸코는 썼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근간의 연구의 어떤 주제였고, 그게 이제 정동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정동 이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들어봤지만 사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정동 이론은 후기 구조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누구는 또 얘기하던데요. 예를 들면 브라이언 마수미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페미니스트 철학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도티나 그로스, 게이튼스 등의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이 얘기한, 혹은 아감벤, 하트, 네그리 등의 또 정치 철학자들,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뭐 신경과학, 생물학의 진화론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존재론의 수준으로 또 넘어가면은 화이트헤드나,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샤비로, 영화 이론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정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생산 연구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동 이론 여기서 잠깐, 또 시간은 없지만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 처음부터 정동 이론에 관심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관심은 있었지만 작년에 오늘 우리 미학회에서 굉장히 또 수고해 주신 권정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세마 글을 천탁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정동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정동을 모르는데 덜컥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곤 했는데, 정동 이론이 굉장히 좀 꽤 됐고, 한 10여 년 정도가 됐고, 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또 심지어 많은 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더라, 이런 걸 발견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동 이론의 현재의 어떤 지형이 칸트가 과거에 판단력 비판에서 미학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미학이라는 게, 혹이 특히 이제 판단력이라는 어떤 인간의 인식 능력의 힘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근거는 없다. 개념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고유한 영역을 갖지 못한다. 지금 현재 정동 이론이 우리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판단력 비판처럼 고유의 어떤 구역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순환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발원지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노자 들레즈 계열의 정동 개념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학계는 특히 더 그렇고요. 이 계열은 앞서 얘기했던 그 브라이언 마수미의 정동의 자율성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됐다고, 정동 이론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로 돌아오면은 국내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마수미의 정동 개념을 둘러싼 뭐 규정, 번역, 사용의 문제들, 특히 이제 최 선생님이나 그 다른 또 프랑스 철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정동 개념을 이데올로기론과의 논쟁을 통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수미의 정동 이론을 다른 이론가의 정동 감정 느낌 정서에 관한 이론과 비교 및 비판하는 그런 논문들이 사실은 거의 90%, 제가 봤을 땐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강미정 선생님이나 박대철 선생님도 이제 관련 논문을 쓰신 적이 있고, 제가 또 아주 잘 참조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물론 이런 작업은 필수적이긴 한데, 이런 계열의 연구에만 압도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동 이론이 굉장히 많이 순환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또 진화하고 변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확장성, 간학제성, 개념의 진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좀 봤고요. 그래서 좀 다른 측면으로 정동 이론을 좀 지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처음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철학이나 미학에서 얘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비평이나 예술 비평으로 가면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엄청난 정동료가 사실 논문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동이 복수 정동, 혐오 정동, 배반 정동, 여기까지는 그렇지, 정동이 감정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니까 정동도 하는데 가난 정동에서 제가 좀 뭐지 막 이 백인 정동,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뭔가 이런 이제 논문 제목에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되게 좋은 논문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진원주 중에 하나인 정동, 그 들레즈 마스미 계열의 정동 개념과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셀 수 없는 정동들이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호 하나마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정 사건에선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감정이나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예를 들면 당사자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그런 정동의 어떤 순환들, 참여자이자 관찰자라는 그 어떤 개별자의 이중위치, 관점 전환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동 개념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실상 정동을 감정을 대체한 것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현재 연구 동향은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미학회에서 특히 이제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정동 이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좀 다른 질문, 좀 더 훨씬 근본적인 질문, 정동이 무엇을 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정동의 존재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정동 이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학회가 공동체에 관한 얘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윤리적 정치적인 질문, 혹은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판단력 비판의 칸트가 했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미학에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학이 고유 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칸트의 말이 미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미학이 어디로나 확장될 수 있고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존재론 윤리학,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정동 이론 또한 그 특정 철학 분파, 들레즈 마스미 계열의 정동 이론으로 소급되고 환원되는 것으로 할 수 없고, 미학 전반을 아우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기존 정동 이론을 좀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계열이 이제 대체로 있다고 하는데, 들레즈 마스미 계열과 톰킨스 세주익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레즈 마스미 계열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된 탓에 또 그만큼 또 많이 비판도 받았고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톰킨스 세주익 계열이 이제 생물 심리학 적인 측면, 이제 신경학적 측면,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진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이트의 정동 이론입니다. 프로이트한테는 사실은 정동 이론이라는 건 얘기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동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이트가 정동을 어떻게 얘기하고 그것을 또 이 톰킨스 세주익 계열의 많은 정동 이론가들이 어떻게 전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동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10년도에 정동 이론이 이제 막 이제 생성이 되고 많이 순환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시그위스라는 저자가 어펙트 시오리 리더라는 책을 내면서 벌써 15년이 됐죠. 15년이 됐죠. 하고 2015년에 한국어로 이제 최초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8가지의 정동 이론 방향을 이제 목록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을 목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정동 이론이 하나로 환원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짚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동 이론의 공통 기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그워스가 재현, 언어, 의식적 활동의 너머나 그 이전이나 그 외부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의 나머지들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정동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비판이 있고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시그워스가 또 다른 정동 이론 리더를 냅니다. 이때 이제 논쟁을
좀 논쟁점을 지적하고 1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많은 그런 것들, 부족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담기 위해서 wordings, tensions, futures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더 좀 풍부하게 많이 실으려고 했던 그 책이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정동이론이 최초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 시작한 그 진원지에는 당연하게도 들레즈의 정동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결국엔 새로운 감각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정동이란 뭐 to affect, to be affected 너무 잘 알려진 그런 것이고 신체의 역량, 특히 이제 여기가 신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의식이나 언어보다는. 그리고 이런 신체의 능력은 고전적 의미의 정신으로는 접근될 수 있는 모호한 영역에 존재를 하고요.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이지대, 적병을 형성하기도 하고 해체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만 정신에 아주 찰나적으로 식별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둘레즈의 철학이 이제 감각론으로서의 미학이자 그 자체 정동학이다라고 이제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들레즈의 유명한 정동에 관한 어떤 얘기들이고요. 이제 두 가지 계열이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들레즈 마스미 계열과 톰킨스 세즈윅 계열. 들레즈 계열, 마스미 계열이라고 이제 짧게 통칭하겠습니다. 마스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동이 다른 여타의 인접한 개념들과 완전 이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동은 감정, 느낌, 감상, 분위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초의 마스미의 그 논문의 핵심 논제였거든요. 정동이라는 거는 감정과 다른 차원의 것이고 그래서 소유되고 인간 주체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인식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비평에 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 그러나 반면에 감정은 여하간의 주관적 내용이고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고정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감정과는 다른 것으로서의 정동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또 특히 인간과 비인간을 가로지르는 이제 신체 동물 비인간과 인간의 공통적인 어떤 신체의 문제를 훨씬 더 전면화시키는 게 마스미 계열의 정동이론이다. 근데 반면에 톰킨스 세즈윅 계열은 감정과 정동을 조금 구분하기 꺼립니다. 이제 이 이유가 이제 계속 얘기가 되긴 할 텐데 여하간에 이제 짧게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 정동과 감정의 차이는 강도나 정동의 양상, 양태 뭐 모두의 차이지 어떤 형식 차이가 아니다. 같은 차원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대별점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여기 톰킨스 계열의 대표적인 정동 이론가들이 세즈윅이나 로런 벌렌트나 시엔 나이나 뭐 사라 아메드, 무뇨즈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정동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냐면 정동과 감정이 사회적, 언어적, 물질적인 어떤 것과 만나는 지점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수미 계열은 훨씬 신체의 능력에 어떤 뭐 신경학적이든 뭐 물질화학적이든 아니면은 뭐가 됐던 간에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사회, 언어, 문화 이런 어떤 그런 것들과의 접점 신체와 그런 것들과의 접점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감정과 정동을 완전히 분리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모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수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동의 비주체적인, 비인간적인, 비언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체, 자아, 언어 의미에 포착될 수 없음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기서 좀 비판 지점이 나오는데 그 의미에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저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기존의 이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억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적인 어떤 정향을 문화 연구, 구조주의, 기호학, 정신분석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들레즈 계열의 브라이도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세즈윅 계열의 벌렌트나 나이의 작업이 결국에는 인간 지각자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고 주체나 자아를 충분히 벗겨내지 못하고 주체성이 너무 드러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벌렌트와 나이의 작업은 좀 긍정적인 어떤 기쁨이라던가 뭐 이런 긍정적인 힘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동보단 짜증, 뭐 두려움, 뭐 불평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브라이도티 같은 경우는 그런 부정적이고 나약한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브라이도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 브라이도티 등의 이런 비판은 정동 연구자들이 이제 초기의 정동 연구가 지나치게 글래지 철학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있고, 또 이런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또 그간 있었던 논쟁에서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너무나 들레즈 과타리적인 정치적 어젠다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가지고 정동 연구를 좁은 지적 원천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더 좀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다운표 친 정동 연구자들이 존재론을 기한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정동적 전해라는 표현으로 정동 개념의 새로움을 강조하고 후기구조주의, 문화연구, 페미니즘, 정신분석 등과 자신과의 단절을 강하게 호소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극복하거나 넘어섰다고 주장하는데 연구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런 구호들이 인식론에 천착했던 기존 연구가 존재론을 전혀 다뤄오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명히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저한테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연구들이 자연과학적 결과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신경학적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그런 그 과거의 통찰들이 무화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조주의자들이 언어나 구조를 중심에 둔 것은 특히 이제 인간학적 영역, 특히 문화에 관한 학문이라는 방법론적 한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비판의 관역은 방법론 자체일 수는 있겠지만 구조나 담론이 주체성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어떤 구조주의 통찰은 우리가 보존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후기구조주의자도 마찬가지. 후기구조주의자가 지금 이제 정동이론뿐만 아니라 신유물론자들도 후기구조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이유는 너무 언어의 강력한 힘만을 강조했기 때문인데, 사실 후기구조주의자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담론이나 문화나 상징들이 주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가 없다. 뭔가 항상 어그러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언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말끔하게 주체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화나 담론이 어딘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발견하길 원했던 사람들이 저는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절이라는 어떤 쉬운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좀 강한 그런 거는 좀 그 과거의 통찰을 좀 무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동이론의 문제는 비정치성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간 있었던 정동이론에 관한 많은 비판은 비정치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도 이제 루스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이제 과거에 잘못된 이론으로서 신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 이론으로서 이제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또 이론가들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페미니즘 연구자로서 또 눈여겨본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과거 초기의 정동이론이 백인 비장의 신체들이 성취한 쾌락들, 예를 들면 요새 유행이죠. 마라톤 달리기, 햇살 아래 자전거 타기, 숲속에서 새들의 지저귀임을 따라 이런 등등의 이런 아주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동들,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정동 연구가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싱순철 선생님께서 이미 작고를 안타깝게도 하시긴 했지만 가타리의 생명 개념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책을 하나 쓰셨어요. 저도 너무나 잘 읽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백인성, 부르주아성, 제가 신승철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책은 너무 좋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유능성과 남성성을 찬양하는 플랫폼을 부지불식간에 그 초기 정동이론이 좀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성이 망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려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 연구자로서는 사실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신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과 마치 새로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정동 이론의 이제 일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다른 계열의 정동, 마수미 계열이 아닌 세주의 계열의 정동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네, 말도 안 됩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제가 본론도 안 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정동은 감정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세주의 계열은 얘기하지만 저는 감정과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심지어 이 세직 계열이 현상학과 정신분석 자장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프로이트가 정동과 감정을 구분했다라는 사실을 좀 망각하고 있다. 아니, 망각은 너무 센 얘기는 아주 좀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이트가 정동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충동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충동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충동은 항상 우리의 표상, 이미지, 재현을 통해서만 얼굴을 내보이거든요. 결코 충동 자체는 의식이 대상이 될 수 없고 항상 충동의 대리자, 말하자면 기호, 이미지, 재현 이런 것들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이 우리한테 올라오면 사실은 충동의 목적은 만족이란 말이에요. 충동은 어쨌든 쾌락을 획득하는 게 충동의 목적인데 많은 경우에 충동이 그냥 올라오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쾌를 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올라왔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려는 것이 우리 정신기제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충동은 그것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위해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만족을 주지만 또 다른 한쪽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불쾌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억압이라는 논문에서 프로이트가 충동이 표상의 대리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정동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동이라는 거는 감정과 달리 정동량으로서 양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만 우리한테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동량이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제가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어떠한 내용도 없는 그냥 정신적 에너지의 양 자체. 이제 또 들레즈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강도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이미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간에 이런 정동량이 우리한테 충동이 정동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뭐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색깔을 띤 정동, 특히 이제 정동과 감정을 많이 혼용하는데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이제 변천 과정을 겪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특정 감정이라고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이라는 훨씬 더 특수하고 특권적인 감정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동 혹은 정동량은 감정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기할 만한 점은 표상이나 이미지는 억압이라는 정신 기제에 의해서 우리 의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억압이나 표상이나 이미지나 재현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은 억압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민정 선생님이 그 정육면체 사진 보면서 모서리 보면 약간 따가움을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미지와 재현에는 웬만하면 다 정동이 다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억압을 하더라도 그 정동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그 억압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정동량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감정, 뭐 기쁨, 슬픔, 우울, 이런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식적이지 않기도 하고 억압되지도 않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쾌인지 불쾌인지도 분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쾌, 불쾌도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프로이트의 논문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쾌가 불쾌로 혹은 불쾌가 쾌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어떤 붕괴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어떤 에스테티쉐 인디페렌츠라는 미적 무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페히노의 인용문을 쾌라곤 측에서 관한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무의식에 관련된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쾌도 아니고 불쾌도 아닌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관심 있었던 것은 이제 정동 자체라기보다는 그 정동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경험은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체가 그렇게 불쾌한 거에 너무 의존하고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어떤 것은, 이제 프로이트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불쾌함에도 그 불쾌함에 계속 매달리는가, 왜 계속 매달리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쾌불쾌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구체적인 삶을 그려보는 건 아니지만, 쾌불쾌 혹은 충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주재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질문처럼 모든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의 부정에 분노하지 않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고, 모든 여성이 성차별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들은 정상성을 당연히 욕망합니다. 성소자들도 자신이 커밍아웃하기를 한편으로 원하지만 또 자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종교적 열망과 노예적 착취는 간혹 구분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경로에 있어서 불쾌를 주고 굉장한 어떤 시련을 주는데도 왜 우리는 그 시련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 시련 안에서 머물러 있길 만족하는가, 라는 거가 이제 저의 심각한 어떤 문제였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쾌 혹은 불쾌로 명징하게 경험되지 않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 발표문에는 또 엄청나게 써놨는데, 뿐만 아니라 사회평에서도요, 단순한 기쁨, 슬픔, 뭐 어떤 긍정적, 부정적으로 완벽하게 나뉘는 쾌불쾌보다는 뭐 외로움, 권태, 우울, 먼고 같은 분명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경험되는 unknown as experience한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동 이론이 이제 막 이렇게 유행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멍청한 숭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이제 예시로 둔 거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벌렌트 같은 아까 그 세주익 계열의 그 학자는 여하간에 이 정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로제타라는 영화인데, 이 로제타라는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로제타라는 굉장히 주변적이고 트레일러에서 겨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이제 소녀, 알코올 중독증 엄마를 이제 보살피면서 사는 그런 소녀인데, 이 소녀가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한 장면인데요. 침대에서 겨우겨우, 정말 너무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한 그날 친구 집에서 집을 얻어서 자면서 내가 드디어 존엄한 어떤 삶을 꿈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얼거림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무감각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람들한테서 차별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런 것을 그대로 여기서 어떤 부정이나 불만이나 불평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나는 정상을 요구하고 나는 존엄을 요구하고 인간됨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벌레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미한 애착을 맺게 된 거죠. 나도 이제 드디어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드디어 친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보직 때도 심지어 거절합니다. 이 로제타라는 아이는 스스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이제 로제타의 심리 상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집중한 건 아니고 복지 체계의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 로제타 법이라는 어떤 벨기에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하지만 벌렌트의 눈에는 정상성이라는 환상은 제공하면서도 그 정상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세계를 살아내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무감각을 계속 훈련해야 하는 로제타의 그런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정동은 해방뿐만 아니라 퇴행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나 살아내기 기술로서 거칠게 이용되는 정치적 역동의 요소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이제 사라 아메드의 얘기도 제가 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체로 브라이도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걸 욕망한다면, 아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 전환이 나쁜 감정은 퇴행적이고 보수적이고
긍정적 감정은 미래적인 지향적이고 전부 진보적이라고 전제하는 그 감정 이분법에 굉장히 많이 의존적이고 좋은 감정은 개방적이면 나쁜 감정은 폐쇄적이라는 그런 전제야말로 사실상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간과할 수 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메드와 조금 다른 점은 아메드는 나쁜 감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요소, 정치적인 역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나쁜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동 소외자, 그러니까 아메드 말로는 정동 소외자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상태들, 행복이라는 어떤 관념의 상태들에서 소외된 자들은 사실상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아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심지어 저는 그들한테 닥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동, 어떤 정동 양프로이트로 얘기하자면 어떤 뭉툭한 어떤 그냥 느껴지는 어떤 대체로 불쾌함이겠죠. 흥분은 다 불쾌하니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느낌은 둔탁한 불쾌나 자극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뭉툭한 압박을 번역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향을 새로 세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다. 불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쾌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예를 듣고 싶으시면 발표 시간 때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동에 관한 논의에 관련해서 우리가 미적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다면 미래를 멋지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뭐 기획하고 새로운 개방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이 우리에게 좀 둔탁한 방식으로 떠넘겨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동이라는 감각되는 것 자체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이 자체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세계를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표 네. 너무 급하게 했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보통 경험상 보면 항상 발표하시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논평은 짧게 하는 게 항상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9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김남희 선생님이 내신 여러 글을 흥미롭게 읽은 터라 이번 발표문도 기대를 많이 갖고 읽었고 그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글이었습니다. 아까 워낙 그 시간이 없어서 빨리 발표하느라 얼마 못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이 논문으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글에서 저는 그간 다소 모호하게 여겨졌던 감정과 정동의 개념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접할 수 있었고 철학과 미학의 연구 대상에 관한 논쟁의 역사에서 정동 이론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동과 감정의 차이를 무시하는 흐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들레스 마수미의 흐름이라고 혹은 브라이도티가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 둘을 어떻게 변별할지 선생님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정신분석학,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충동 개념과 함께 정동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프로이트의 정동에 관한 세밀한 분석 안에 라캉의 정동 연구도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기에 그에 따른 후속 연구까지도 기대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발표문의 중심 주제인 정동의 정치성과 미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문제는 정동 이론과 미학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정에서 의미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급하셨다시피 1990년대 정동적 전회라는 추세가 형성된 이래로 상당 기간이 지나오면서
관련 연구가 급증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정동이론이 무엇인가의 문제보다 정동이론이 무엇을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일, 다시 말해 정동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주제는 정동이론 연구가 제기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문이 크게 정동이 무엇인지와 정동이 무엇을 하는가의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기에 두 쟁점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부분을 언급하고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동이 무엇인지에 관련한 내용에서 정동을 감정이 아닌 그리고 쾌도 불쾌도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내린 그런 두 가지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동 연구에서 매우 차별화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이트의 이런 두 가지 정동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연구된 그런 연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지금 하신 연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두 갈래의 정동 이론에서 정동을 감정과 분명히 구별하는 마스미 브라이도티의 연구 흐름과 달리 정동과 감정을 아주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톰킨스 세즈윅 그리고 뮤노즈 벌렌트 아메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스베트코비치까지 등의 연구는 사실 정신분석학의 영향 안에 있으면서도 정신분석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드의 경우 퀴어 느낌의 한 가지 사례인 퀴어 멜랑콜리에서 끈질긴 애착의 정치성을 읽어내고 그것을 프로이트의 병리화된 멜랑콜리와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절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벌렌트의 잔인한 낙관이 보여주는 환상의 이중 구속적 특징이나 아메드의 행복 대상이 라캉의 욕망의 원인 대상으로서 대상 A를 환기하듯이 이들의 감정 정동 연구는 상당 부분 정신분석의 영향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프로이트의 정동과 감정 분석을 자세히 펼쳐보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적 정동의 핵심은 양적인 개념으로서 정동이 경험되거나 지각될 수 있지만 언제나 왜곡된 방식으로만 지각되거나 경험된다는 주장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리비도라는 에너지는 한쪽이 억압되면 다른 한쪽이 붉어져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동량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양적인 정동은 그 자체로 경험되거나 느껴지지 않고 질적으로 채색되어진 감정을 통해서만이 사후적으로 경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프로이트에게 엄밀히 정동은 감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들레스 마수미 갈레와는 달리 정동은 매개되어 경험된다는 점에서 자율적이지 않다는 점이 프로이트의 설명에서 발견되고, 이와 같은 발견이 이 발표문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감정은 아닌으로 규정되기보다 정동은 감정은 아닌 그럼에도 여전히 매개된 상태의 다양한 감정으로서 경험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약간의 추가된 어떤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벌렌트, 아메드 등의 최근 정동 연구가 정동과 감정을 굳이 구분하지 않으려는 것과 달리 이번 발표문은 그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동과 감정을 분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질문이자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정동이론이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정동의 정치성과 미적 공동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쾌도 불쾌도 아닌 정동의 특성과 연관됩니다. 쾌도 불쾌도 아닌 혹은 쾌이기도 하고 불쾌이기도 한 것은 기존의 쾌락 원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프로이트가 후기에 주목한 부분입니다. 불쾌함에도 주체가 불쾌한 상황을
상황을 반복하거나 의존하는 전쟁 신경증자와 같은 상황은 벌렌트의 잔인한 낙관이나 아메드의 정동 소외자들이나 퀴어 멜랑콜리 그리고 츠베트코비치의 우울과 같은 소위 부정적 정동으로 변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 로제타에서 보이는 정상성에 대한 애착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상화된 위기에서 주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삶의 기술, 벌렌트는 이를 장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삶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기술을 발견하는 일, 인정하는 일이 정동의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킬조이를 담당하는 페미니스트의 소외감이나 이번 발표문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츠베트코비치의 우울 일지 역시 일상적으로 피곤하고 마비된 상태, 부정적 느낌으로서 우울을 다루는데 그 느낌에 주목해 그 경험을 설명하고자 애쓴다는 점에서 개인적 느낌의 정치적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 일지 같은 건 요새 제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우울한데 우리가 우울의 그거 정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 그런 것들이 정동 연구가 혹은 감정 연구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성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번 발표문이 미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에 관한 보충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적 공동체에 관해 제가 파악한 바 정동은 현재다라는 규정, 이건 선생님이 발표문에 쓰신 건데요. 현재라는 정동을 번역하는 일이 미적 공동체를 상상하는 일에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미적 공동체의 정동 읽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에 대해 저 나름대로 미적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여러 해석들이 선생님의 글에서 조금 가능성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진 예인데요. 첫째, 낭시의 공동체 개념을 끌어와서 말하자면 자아든 주체든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아와 세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공동체가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메드는 주체가 타자의 흔적으로 구성됨을 주장합니다. 즉 주체는 곧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는 그 자체로 정동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얼룩덜룩해진 공동체로서 주체라는 그 주체의 정동 현재 흔적을 추적하는 일은 과거를 바꿀 수도 있고 미래를 만드는 창의적인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아메드가, 저도 아메드의 글을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페미니스트 애착이라는 글이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그 페미니스트 애착은 여기서 아메드가 말하는 정동을 얘기하는데, 이런 분석하는 페미니스트 의식 고양 그룹이라는 이런 예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경험한 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 그룹일 텐데요. 이 그룹이 정동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아메드가 보고, 저도 이제 아메드의 예를 여기서 간단히 들어보는데요. 아메드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의식 고양 그룹 모임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그 느낌, 특히 고통스러운 느낌이 사실 구조적인 권력 관계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그 아메드는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분노, 경이로움, 희망, 이런 여러 가지 정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 정동에 이 접촉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게 이제 아메드의 분석인데요. 그렇게 연결된 우리가 타자의 흔적에 영향을 받는 정동 공동체를 탄생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동 공동체 해석이 감각적으로 매개된, 그러니까 선생님이 글에서는 ethically mediated라고 이거를 이제 미학적으로 매개된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매개된 공동체의 의미, 미적 공동체를 분석해 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혹시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혹은 제안, 이런 것들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